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와부고등학교 이제 QEM 학원에서 가르치고 있는 국영수 선생들이고요. 저는 영어를 가르치는 피승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어를 가르치는 강민재라고 합니다. 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허윤정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셋이 요번에 기말고사 분석에 대해서 좀 영상을 찍게 됐어요. 지금 뭐 학습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요번 시험 어떤 식으로 분석되는지 잘 들어보고 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도 어떤 실마리를 좀 제공을 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고요. 요번 시험이 뭐 결과에 따라서 좀 실망스러운 학생들도 있었고 뭐 잘 본 학생들도 있었는데 사실 이제 한 학기 끝났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그럼요.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이라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면 될지에 대해서 느꼈다면 사실 그것 자체로도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에 좀 어떠셨어요? 요번에 학생들 전반적으로 좀 되게 잘 받고 요번에 1등급도 좀 많이 나와서 이번에 네. 국영수 다 이번에 좀 실적이 좋았고 맞아요. 사실 이 정도면 이제 관내에서 저희가 제일 좋은 실적을 낸 게 저 아닌가. 모든 맞습니다. 과목에서 네. 아마도 좀 압도적이지 않았나. 저희가 합쳐서 절반 이상이니까 그쵸. 네. 1등급 국영수 1등급의 절반 이상이니까 사실 저희가 하는 말이 뭐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건 아니지만 좀 상대적으로 가장 좀 1등급을 많이 배출한 선생들이 하는 얘기니까 귀담아 잘 들어보시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자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우선 발표를 좀 시작할 건데요. 발표 순서는 이제 우리 허윤정 선생님께서 이제 수학에 대한 열정을 담아 하실 말씀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하실 말씀이 적은 순서대로 제가 먼저 핵심만 또 깔끔하게 여름은 또 수학을 좀 많이 비중을 그쵸, 높이는 게 그럼요. 맞긴 맞으니까. 맞습니다. 네. 네, 시간을 좀 많이 두고 네. 깊이 공부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영어 먼저 하고요, 국어 그리고 수학 순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번에 1학기 기말 분석하고 다음 시험까지 우리가 뭘 해야 하는가. 사실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실력을 올릴 수 있는, 보통 요즘 학생들 말로는 피지컬을 올릴 수 있는 시기가 사실 다음 내신 대비까지 한 달여 남았어요. 한 달보다 조금 더 남았다고 보면 되는데, 그래도 그때까지 놓고 있으면 떨어지는 건 이제 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봐야 사실 되고. 와보고는 국어, 영어 다 마찬가지고 수학도 마찬가지지만 내신보다 이제 정규 시간, 그러니까 방학이나 이런 시간을 좀 더 많이 활용해야 사실 네. 진짜 실력이 올라가잖아요. 그쵸. 그렇습니다. 기본 실력이 사실 너무너무 중요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 발표 순서는 기말고사 총평으로 우선 하고요. 그리고 그 특징에 대해서 뭐 분석을 좀 한 후에 어떤 식으로 이제 방중 커리큘럼을 좀 짜야 하는가 라는 말씀을 드릴 거고, 왼쪽에는 요번에 1등급이 11명 중에 7명이 나왔는데 처음에 8명인 줄 알았는데 한 명이 좀 채점을 잘못해서 좀 아쉽게 됐습니다. 그래도 네. 엄청난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 2학년에서도 뭐 성적 입력이 좀 늦게 됐는데 좀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이제 문제 오류가 있었어서 그래도 2학년에서도 유일한 만점이 좀 나왔고 유일한 만점 전교 1등이 나왔고 1학년에서도 전교 1, 2등이 좀 나와서 되게 보람찬 결과가 아닌가 싶지만서도 사실 조금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도 있어서 저도 이제 고민이 깊어지는 방학입니다. 우선 총평을 좀 드리자면요. 기존에 이 정도 나왔습니다. 언제나 이 정도 나왔고 80점대 후반, 좀 쉬워도 90점대 초반이 이제 와보고등학교 영어 난도가 아닌가 싶고, 두 번째는 이제 어휘력의 중요성을 체감이라고 했는데 사실 기본적인 영어 실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었다. 세 번째는 양이 되게 많았어요. 이따 뒤에서 세부적인 분석 드리겠지만 와, 요번에 이제 시험 과목들도 많아졌고 국어, 영어, 수학 할 것 없이 정말 할 게 많았기 때문에 다 양이 조금씩 늘어났죠. 일단 기초 체력이라는 건 뭐 실력이 아니라 뭐 엉덩이가 무겁고, 요즘엔 사실 엉덩이보다 누가 스마트폰 덜 보냐, 이게 되게 그쵸. 중요했다. 엉덩이만 무거우면 안 돼요. 맞습니다. 앉아서 다 폰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저도 스터디 카페를 다니는데 집 앞에 스터디 카페를 다니는데 고등학생들하고 겹쳐요. 저랑 이제 바쁜 시기가. 그쵸. 그렇죠. 시험 대비니까. 근데 학생들 보면 정말 조금 저희가 한 6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서 아이패드만 보네 뭐 이런 애들도 있고. 스터디 카페인데 정말 카페처럼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냥 카페. 그냥 카페. 자, 그리고 수준 높은 내신 지문을 수준 높은 내신 지문에 대비한 그 자체를 공부하는 것도 어렵고 변형도 꽤 많았어서 기본 영어 실력이 좋았던 학생들에게 확실히 유리한 시험이었는데 그거는 사실 좀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시험 범위에서만 열심히 한 애들이 잘 나와야죠라는 논리도 뭐 틀린 논리는 아니지만 기본 실력이 좋은 걸 배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밑에 이제 요 등급 컷을 보시면 1등급은 지금 한 2점 내외로 차이 나는데 뭐 많다면 많고 뭐 적다면 적다고 할 수 있는데 2, 3등급의 간극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게요. 85점에서 77점으로 79점에서 이번에 거의 한 10점 가량 떨어졌는데 이게 약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기본 영어 실력의 이제 성적이 많이 반영된 게 눈에 확연히 보이지 않나. 2, 3등급의 등급 컷을 등급 컷의 변화를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사실 내신에서 한 문제밖에 차이 안 나는 것 같지만 사실 그쵸. 그게 진짜 기본 실력이 필요한 맞습니다. 거잖아요. 요 국어도 저번에는 1, 2등급 간극이 네, 되게 네. 촘촘했잖아요. 한 문제 차이였는데 이번에는 좀 이따 보겠지만 늘어났죠. 그렇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기본 영어 실력이 좋은 학생들이 아무래도 좀 무난하게 뭐 지난 시험하고 좀 비슷했어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줬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처음 보는 게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도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 보는 게 아니에요. 지필고사 첫 번째 특징은 구간별로 난이도 체감이 달라요. 이게 어려웠다면 사실 모두 같은 시험을 봤으니까 모두에게 어려웠고 모두에게 쉬웠고 뭐 이런 게 이제 우리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1등급 이하의 학생들에게는 사실 오른쪽에 보시면 되게 기말고사 양 자체가 산술적으로는 뭐 2배는 안 되죠. 한 1.5배 정도 되는데 지금 고2 수준의 부교재가 24지문에서 36지문으로 늘었는데 이건 정량적으로 지문수만 셌을 때고 사실 1차 시험에서는 뭐 목적이라든지 심경이라든지는 비교적 좀 쉬운 지문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요번에는 그런 것들을 아예 배제하고 뭐 어휘라든지 빈칸 추론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길고 약간은 난해할 수 있는 뭐 그런 소재의 글들이 많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양도 늘어났지만 난이도도 많이 상승했다. 지문 자체의. 그리고 이제 타 학교에 비하면 최소 5배 이상이에요. 텍스트 양 자체만 쳤을 때 우리 구리남양주 관내에 있는 이제 뭐 등급 컷이 와보고 다음으로 높은 학교에 비해서도 그 학교 같은 경우는 요번에 16지문에다 교과서 2과였으니까 사실 상당히 어딘지 물어봐도 되나요? 동하고 동하고. 네, 네, 진짜 애들도 고생이지만 선생님도 엄청 고생이시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따 뒤에 시간표 안내 드릴 때 보겠지만 저는 와부고등학교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외에는 저한테는 좀 벅차요. 네, 두 번째를 보시면 지문 변형과 외부 지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맥락을 유지한 채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말하는 게 지문 변형이 100개가 되면 그중에 99개는 맥락이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주제를 잃지 말고 논리 전개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를 보지 말고 그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만 봐라. 결국에 사실 요지는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학생들한테는 어려운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수학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뭐 이렇게 막 설명하면 애들이 약간 이런 눈빛 보낼 때 있잖아요. 야 너나 쉽지. 약간 이런 약간 눈빛이 아니라 말로 해요. 말- 선생님이니까 하죠. 그쵸. 이러면. 근데 이제 좀 답답한 건 나 정도 해야 되는 건데 뭐라는 말을 좀 하고 싶은데 뭐 그런 것들이 꽤 많았고 19번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 이게 외부 지문이 나온 부분인데 외부 지문을 제가 또 세수목에서 좀 맞췄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유형까지 완벽히 맞추지 못했고 이 부분을 저는 이제 서술형으로 연습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틀린 학생들이 좀 있다. 저는 사실 그 원인이 관심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적극적으로 뭔가를 알고 싶고 더 잘하고 싶고 제가 학생들한테 이게 와부고등학교 다니는 학생 중에 기본적으로 성실하지 않은 학생은 없어요. 그쵸. 시키는 거 하고 숙제 다 열심히 하는데 근데 이게 또 학습된 성실함인지 어떤 자발적 성실함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싶고 그래서 저도 반성하는 부분이 이거를 이제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서 머리에 때려 넣어주고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거 꼭 읽어봐라 하고 넘어갔다. 학생들을 너무 믿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믿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문을 또 계속 보여드리자면 뭐 이런 경우도 포테이토 지문인데요. 이제 감자가 주식을 대체할 수 없었다라는 건데 그와는 반대로 컨버스리로 이제 대조상관으로 시작하는데 갑자기 무슨 페루, 볼리비아 얘기가 나와요. 거기서는 원래 감자가 주식이었기 때문에 밀이나 보리가 대체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인데 이 부분이 또 지문에서 추가됐어요.
애들은 페루가 나오니까 야, 난 이번에 내신 대회에서 페루가 나온 적이 없는데 야 이거 다른 문장이- 다른 아, 지문이구나라고 다른 생각하고 확 쫄은 채로 이 시험 문제에 대한 학생들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 이런 경우도 사실 문장이 윗부분이 바뀌어 있거든요. 요지는 완전하게 똑같습니다. 윗부분이 바뀌어 있으니까 일단 긴장한 채로 들어가요. 사실 시험에서 실력도 중요하지만 마음가짐도 중요한데 그런 어떤 긴장된 마음가짐 때문에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논술형 2-2번인데요. 애초에 위에 원래 가가 있었습니다. 가는 우리에게 원래 내신 대비로 주어졌던 지문, 밑에 건 완전하게 새로운 지문이에요. 그래도 그렇게 이제 너무 어렵진 않다라고 하는 게 우리말로 쓸 것이 이제 조건이기 때문에 한국말로 쓰는 게 뭐가 어려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위에 글을 읽고 우리 삶에 가져오는 이점들 3가지를 한국말로 쓰세요는 사실 뭐 마냥 쉽다, 부담이 없다라고 얘기하기엔 학생들한테 좀 헤비할 수 있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기본적으로 모의고사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올 정도의 문해력과 독해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수월하게 시험을 봤기 때문에 1등급 컷에는 변화가 없었고 그 외에는 변화가 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담스러운 영작 문제 출제인데요. 제가 이제 와보고가 근 5년간 이런 문제를 안 냈어요. 갑자기 이때 강조 구문을 이용해서 위에 있는 A의 밑줄 친 부분을 그대로 영작했어야 되는데, 사실 주어진 조건에서 it이 없었다면 이걸 부정어 도치를 하라는 건지 아니면 강조 구문을 쓰라는 건지 몰랐을 텐데, it이 주어졌기 때문에 사실 기본적으로 영작 연습을 꾸준히 했던 학생들은, 그리고 다행히도 제가 요번 내신 들어가기 전에 중간에 한 2주, 3주 동안 연습하면서 이때 강조 구문을 영작을 시켰어요, 학생들한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거 영작해봐서 좀 쉬웠다라고 말하는 학생들도 있고, 이게 원래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 학교 선생님이 원래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말이 아닌데 그냥 한글로 때려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좀 되게 어려워했던 학생들도 있고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도 꾸준히 어떤 특정 구문을 이용한 영작을 꾸준히 시킬 생각이에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이번 1학년에는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약간 매운맛인데요. 제가 이게 PPT가 이제 우리 학원 자료 같은데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말을 예쁘게 해놨는데, 원래는 3번 카테고리가 까다로운 어휘 슬래시 해놓고 어법 그리고 부연 설명하자면 한계가 이미 정해져 있었던 시험이었는데 너무 맵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노업으로 대비를 해야 한다라고 이제 순화시켜서 얘기를 해놨는데,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세순모고라 그래서 자체 모의고사를 푸는데 그 안에 애들이 모를 만한 단어를 계속 넣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사실 어떤 연습이 되냐, 모르는 단어를 가지고서도 정답을 찾아내는 연습은 되지만 사실 본질적으로 단어를 알고 있는 학생만큼 좀 쉽게 답을 고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법 같은 경우도 지금 3번까지가 3번 선택지 윗문장까지가 원래 지문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는 추가 지문에다 어법 문제를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법 문제를 모의고사에서도 맞출 수 있는 학생이 학교 가서도 맞출 수 있는 건데, 사실 4번은 생각해보면 되게 쉬워요. 콤마는 접속사 역할을 할 수 없고 then도 접속사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에 정동사가 나오는 건 옳지 않고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분사구문을 써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하고 학교 가서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뒤에 가서 강조할 건데, 학습이라고 했을 때 학이랑 습이랑 좀 분리해서 생각하면은 배우는 것, 이해하는 것과 훈련하는 건 완전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좀 강하게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요 다음 거를 좀 볼까요? 이게 이제 사실 뭐 대표 문항이라기보다는 요 시험지가 이제 3등급 1등 학생입니다. 3등급 1등 학생의 시험지인데 이제 별표가 쳐져 있는 게 이제 어렴풋이 보이죠. 이게 이제 4번 선택지, 5번 선택지 보시면 뭐 exaggerative라는 형용사도 있고 그 밑에 보면 swallow라는 단어도 있는데, 뭐 쉽다면 쉽지만 학생들이 모른다면 모르는 선택지라서 이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없었다. 그거는 순전히 지문 변형이 있었습니다만 크지 않은 상황에서 요지가 유지되는데 왜 못 맞추냐? 선택지를 못 알아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휘 학습에 대한 강조를 다시 한번 마보고 방중 학습 전략입니다. 방학 중에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해야 할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 비내신 기간에 어법과 영작을 학습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건 왜 그런 거냐면 제가 내신 기간에 우리가 내신 범위도 너무 많고 하니까 시험 전일이나 시험 그 당 주에는 내가 1등급을 못 맞을 것 같으면 어법에 집중하지 말라 그래요. 사실 어법 문제 많이 나와야 뭐 서술형 포함해서 두세 문제인데 그렇죠. 그게 1등급, 2등급을 가라는 어떤 캐스팅 보트는 될 수 있을지언정 전반적인 나의 등급을 끌어올려 주진 않는다란 말이죠. 그리고 그걸 언제 하냐? 비내신 기간에 해라. 제발이라고 하지만 뭐 비내신 기간에는 뭐 할 게 많아요. 뭐 등등의 이유로 좀 피하는데 문장 구조 파악을 위해서도 문법 배워야 되고요. 어법 문제 정답률 100%는 너무 1등급, 2등급을 위해서 중요하고요. 자기 의견을 글로 표현하는 것들을 요번 선생님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도 계세요. 이제 빈칸 채우기를 어법에 맞춰서 쓰게 함으로써 어법을 물어보시는 선생님들도 계신데 요번에 아예 쓰게 하시는 선생님들이어서 영작을 하기 위한 문법도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 사실 대학 가면 영어로 에세이 쓰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고 굉장히 또 많죠. 물론 네. 영어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결국은 이제 우리 대학 가서 스스로 좀 학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영어를 좀 배워야 된다 이런 맞습니다. 측면이 있는 거니까 글을 쓴다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저희 때보다 영강이 더 많아졌어요. 맞아요, 영어 맞습니다. 강의가. 이제 한국 교수님들도 다 영어로 강의하시니까 맞아요. 네. 그 레포트도 영어로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부터 좀 연습해놔서 뭐 길게 봤을 때 전혀 버릴 게 없는데 좀 강조하고 싶고요. 본인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었어도 문법 문제를 풀이하는 연습 그리고 본인의 생각을 영어로 쓰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이게 훈련의 영역이에요. 알고 있는 것과 맞출 수 있는 것 사이에 간극을 극복해야 된다는데 제가 가장 뭐 이 두 분 선생님 엄청 공감하시겠지만 설명해주면 알아요. 나오면 틀려. 꾸준히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냥 기계처럼 풀 수 있도록 훈련해야 등급화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해석을 하는데 함몰되지 말라고 하는데 영어식 표현이랑 논리 전개를 봐야 되는데 자꾸 해석만 하다 보니까 해석은 끝났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단어를 외워서 해결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문제를 풀면서 사실 기본적인 영어력을 올려야 되는데 사실 그냥 뭐 영어 문장만 읽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모의고사라는 기준을 가지고 꾸준한 모의고사 점수 관리를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에 있는지 내 위치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 내가 스테디하게 올라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정수시에 구분 없이 학습해야 되고요. 그리고 광범위한 주제에 휘둘리지 말고 매일 학습 필요한데 사실 광범위한 주제라기보다 광범위한 과목입니다. 저는 수학만 할 거예요. 저는 국어만 할 거예요. 제가 수학이 급해서요. 제가 국어가 급해서요. 국어만 하는 학생들은 없어요. 솔직히 방학 타임은 인정. 솔직히 말하면 방학 때 아이들이 제일 집중하는 건 수학이고 이제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과탐. 이 탐구를 좀 하긴 해야 돼요. 하긴 해야죠. 그쵸.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수학의 퍼센트가 한 60-70% 정도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고등학교 공부는 이제 밸런스를 좀 맞추면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영어든 국어든 다른 과목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네. 지켜줬으면 좋겠다 해서 멈추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지켜줘야죠. 된다. 그렇죠. 이게 뭔가 소외된 자의 하소연이 아니라 정말로 하루의 자습 시간의 절반을 특정 과목이 가져가면 안 됩니다. 절반 이상은 절대. 이를테면 내가 수학이 급해도 50%는 수학을 하되 나머지 과목도 골고루 봐야 되고 오늘은 수학, 내일은 영어 이거 아주 좋지 않습니다. 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매일 해야 돼. 모든 과목을. 내가 자습 시간이 2시간밖에 없어도 사실 매일 하는 걸 좀 추천하고 싶은데 그럼 숙제를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자습 시간을 늘리는 것만이 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 학생들 위에 말씀드린 것들 대비시킬 거고요. 고2, 고3 수능 수준으로 학생들 어떤 출제 의도에 대한 논리 전개를 읽어내는 연습을 반드시 해야 되고 이제 점점 소재가 어려워질 거예요. 그런 거 문제풀이 훈련 시킬 거고 1인 1지문 독해 훈련 쓰면서 하는 거 철저하게 꼼꼼하게 시킬 거고 세 번째 보시면 이제 고등영어 심화문법인데 기본문법은 좀 따분해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심화문법까지 가져가면서 그에 맞는 영작을 계속 시킬 거예요. 문제도 영작 문제를 많이 풀어볼 거고 문법 문제는 이제 기본 문법 개념과 문제풀이 훈련을 통해서 이제
6회 특강을 통해서 좀 할 건데, 근데 내가 문법이 어느 정도 완성됐고 내가 내신에서도 웬만한 문법 문제 맞춘다 하는 학생들은 문법을 신청하지 않길 바래요. 왜냐면 좀 비교적 떨어지고 문법 개념이 머릿속에 없거나 개념은 있는데 문제를 못 푸는 학생들을 좀 꼼꼼하게 첨삭을 해주기 위해서 제가 요거 선착순 마감을 좀 할 생각이거든요. 꼼꼼하게 한 달 정도만 봐줘도 내가 알고 있는 걸 문제를 푸는 걸로 전환시키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라서 이번 방학을 통해서 좀 떨어지는 학생들은 제가 봐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너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사실 그런 기회가 쉽지 않죠. 막 흔치 않고. 맞습니다. 그렇게. 네. 그래서 뭐 내신 때 야 이건 문법은 이거야 저건 저거야 하고 넘어가는 건 사실 알고 있는 학생한테는 당연하지만 그걸 어떻게 문제화시켜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학생들에게는 이런 그렇죠.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음은 시간표고요. 이제 제가 뭐 이런 식으로 시간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이 시간표를 넣어놓은 이유는 저 와보고 2학년 보시면 이번 여름방학부터 주 1회로 전환을 합니다. 2학년 때는 수학도 2과목이고 국어도 이제 정말 이제 영원히 풀 수 없는 숙제, 비문학. 네. 독서에 대한 비중이 좀 올라가겠죠. 그렇죠. 비문학 공부하는 건 사실 끝이 없는 공부니까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사실 국어에도 시간 많이 뺏기고 과학, 사회, 탐구에도 이제 시간을 쏟아야 될 때고 영어는 주 1회로 전환하는데 사실 필요 없어서 비중이 적어서가 아니라 사실 2학년 1학기 정도 되면 정말 훈련의 영역입니다. 제가 더 이상 안 가르친 건 없어요. 습득하지 못한 건 있을지언정 안 가르친 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점수와 실력을 떨어뜨리지 않는 것을 목표로, 혹은 몇몇 학생들은 조금 더 상승하는 것을 목표로 고3 때까지 쭉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 1학년 학생들도 그리고 예비 고1 학생들도 그때까지는 성실하게 실력을 만들어 놓길 바랍니다. 자, 제가 사실 잔소리를 할 게 되게 많은데 수업 시간에 잘 풀어냈고, 그럼 마지막에 조금 우리 좀 모아서 네. 좀 모아서 한 번 해도 되지 않을까? 정말 방학 때 뭐 열심히 한다라는 표현밖에 할 말이 없는데 단어 꾸준히 외우시고, 제가 학부모님들께도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제발 이제 화장실에는 단어책을 꼭 비치해 두시길 바랍니다. 앉아서 핸드폰 끄적일 시간에 단어 한 5개씩 매일 외우는 게 엄청 큰 도움이 된다. 그 단어도 결국 그러니까 노출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노출이 중요하죠.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아이들이 그러니까 뭐 저는 제 방식이 있었습니다만 네네. 쓰면서 이제 단어를 공부한 친구들이 있고,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좀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매번 쓰는 것 자체로 영작이 있으면 당연히 써야겠지만 네네. 그 단어를 암기를 좀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단어 암기는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강조하는 게 똑바로 앉아서 펜 들고 뭘 안 써도 펜을 들고 있어라는데, 사실 펜 끝이 어딘가를 향하고 있으면 인간이 집중을 해요. 근데 책상 밑에 손 내리고 이 자세로 있으면 잠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 수학 같은 경우는 뭔가 계속 푸니까 본인이 집중이 되고 몰입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단어는 이렇게 뒷짐지고 들여다만 보면은 사실 강민재 쌤이 워낙 또 브레인이시니까. 아니 저는 학창 시절 때 집에 제 방에 벽지를 전지로 사가지고 단어를 싸서 도배를 해놨어요. 노출량 엄청 그래서 일어나면 무조건 단어 한 5개는 보이게. 아, 방 문에도 보이게. 화장실 문에도 보이게. 아무나 서울대 가는 게 아니 근데 왜냐면 저도 그걸 그렇게 외우기 안 싫어하니까 억지로라도 보이면 하루에 뭐 아침에 한 5개 정도는 보일 거 아니에요. 그쵸. 일어나면.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노출량을 늘리는 게 최우선이고, 학생들이 인스타그램, 유튜브 보는 빈도로 단어 어플도 되게 좋은 게 많아요. 맞아요. 무료, 유료 가리지 않고 맞아요. 좋은 어플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출량을 늘리는 게 최선이고, 사실 1학년 때까지는 자습 시간을 할애해서 단어를 외워도 돼요. 그리고 뭐 내가 안 외워져, 그건 다 뻥입니다. 100번 써보세요. 안 외워지나 무조건 외워져. 그냥 본인이 집중해서 볼 수 있으면, 본인이 안 쓰고도 볼 수 있으면 사실 눈으로 읽는 게 가장 효율은 좋은데, 그게 오히려 집중이 안 돼서 효율이 떨어진다 싶으면 쓰는 것도 본인만의 방법이 다 맞아요, 다르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실 뭐 두 분 선생님께는 죄송하지만 영어는 성실한 자의 과목입니다. 머리가 필요가 없어요. 그럼요. 네, 그래서 조금만 더 성실함을 발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 본의 아니게 또 학부모님들 보는 채널에서 잔소리를 해버렸는데, 제가 마지막 장에 제 카카오톡 아이디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기존 학부모님들께서는 제 전화번호를 다 아실 테니까 언제든지 학습 관련 상담을 저에게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와보고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강민재라고 하고요. 일단 기말고사 분석에 좀 앞서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사실 저도 이제 할 말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제 앞서서 이제 성실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제 얘기를 조금 하자면 제가 학창 시절 때 한 고1 때는 공부를 막 안 하고 싶어서 막 자퇴를 하려고 했어요. 네. 자퇴를 하고 이제 또 다른 이제 음악적인 어떤 꿈 이런 걸 찾아 나서려고 하다가 공부를 이제 하겠다고 딱 마음을 먹은 게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네, 이때부터 시작해도 되거든요. 그렇죠.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때부터 시작할 아이들, 이제 지금부터 이제 좀 늦었다고 생각해서 달려나갈 아이들한테 한마디를 드리면, 한마디를 좀 하자면 너무 급하게 마음을 먹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급하게 마음을 먹어서 다시 올라가야 돼 하다 보니까 이게 막 가파르게 올라가긴 갔는데 결국 맨 마지막에는 이 빈틈이 좀 보여서 이제 긴장을 좀 하게 되고 수능에서 조금 이제 미끄러지는 그런 결과가 좀 있었거든요. 이제 저는 그래서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성실함의 연속이 이제 비범을 낳는다 이런 말을 좋아하고, 사실 성실함도 요즘 시대에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그냥 꾸준하게 해 나가는 것만으로도 좀 좋은 결과를 얻는데 한 발자국 좀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이제 쉬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쉬는 거는 한 5일 정도면 충분해요. 맞습니다. 쉴 때 확 쉬시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좀 몸 좀 만들어서 자세 좀 만들어서 2학기를 좀 대비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이번 기말 분석부터 조금 해보면 뭐 저는 이제 간단합니다. 일단 뭐 난이도는 비슷해요. 중간하고 좀 비슷하게 이제 뭐 최상에서 상 이 정도 왔다 갔다 하고요. 사실 중간고사가 최상이라고 했던 건 아이들 입장에서는 너무 어려운 시험이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기말은 이제 중간을 한번 치고 적응이 좀 됐기 때문에 한 상 정도?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등급 컷은 거의 비슷합니다. 한 1점 내외로 왔다 갔다 했고요. 근데 주목해 볼 만한 게 2등급 컷이 이제 76.8이거든요. 요것도 이제 한 2문제 이상 좀 차이가, 2문제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중간고사 때는 한 문제 내외로 차이가 났다면 이제 2문제 내외로 벌어졌고요. 결국은 킬러 문제라고 할 것까지는 없었어요. 사실은 제가 볼 땐.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볼 때는 뭐 한두 문제 정도 있었다. 그리고 킬러 문제는 문법에서 나왔습니다. 문학은 크게 어려운 게 없었고요. 3등급, 4등급부터 7등급, 8등급, 9등급까지는 거의 균일하게 이제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간극이 영어처럼 벌어진 게 네. 기본 실력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암기로 해서 해결되는 건 제가 볼 때 한 3등급 정도까지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 위에는 이제 해석 능력, 이제 문제 활용 능력인데 그걸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거치면서 계속 본인이 훈련을 했는가, 여기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고, 사실 국어는 많은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올 때 나 정도면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우리가 이제 무슨 몽고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하는 거니까 이제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 학생들도 뭐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이제 좀 자신감, 편안한 마음. 그런 걸 좀 가지고 오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1학년 2학기로 딱 가면 국어 못해서 수강 신청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라는 학생들이 늘어나요. 이게 좀 특이한 게 국어는 수능도 마찬가지고요. 3학년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수강생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납니다. 사실은. 왜냐면 만만하게 보다가 이제야 정신 차리고 늦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문항수는 비슷해요. 26문제고. 근데 이제 이번에 성과는 중간고사 비슷하게 또 괜찮았고요. 좀 좋았고. 전교 1등 배출. 네. 이번에 또 전교 1등이 다 한 명씩 배출되지 않았습니까? 네. 우경수 전교 1등이 다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전교 1등 배출도 좋지만 저는 이제 뭐 1등급 5명, 그다음에 2등급도 좀 많습니다. 2등급도 10명인데 그것보다 이제 성취도가 이제 급상승한 친구들, 이런 케이스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점수가 당연히 이 친구들이 올랐으면 떨어진 친구들도 있겠죠. 그렇죠. 이게 전교에서 당연히. 근데 이 친구들의 특성이 뭐냐면 제가 윈터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실력이 좀 상승하는데 이제 실력이 좀 채워지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국어라는 과목 자체가. 그래서 그게 좀 채워지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툭 하고 이제 올라가는 건데,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까지는 6등급 받다가 이번에 이제 2등급으로 올라간 친구들, 뭐 5등급 받다가 2등급으로 올라간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꽤 다수 있거든요. 물론 이 친구들이 정말 잘한 것도 맞는데 제가 잘한 건 아니고 그 친구들이 좀 성실하게 임해서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맞아요. 하고 있습니다. 예. 영어도 사실 계속 안 오르다 한 번에 확 오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언어라는 그 과목 자체가 좀 그런 특성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쵸? 예. 경지에 오르기 전까지는 사실 존버만이 살 길이다 생각하고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고 맞아요. 열심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수학은 뭐 잘 모릅니다만.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이게 안 나오다가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제가 항상 성적이 음.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어.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빵. 뻥 이렇게
이렇게 오르는데 맞아요. 이 구간을 어떻게 견디느냐가 사실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은 그나마 좀 계단식인데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계단도 계단보다도 아닌 것 같아요. 예. 이게 약간 계속 버티다가 눈 떠보니 여기 있어. 뭐 약간 이런 그러니까 느낌. 지수함수적으로 그냥 네. 갑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네, 점점 그렇게 확 올라가는 경우가 좀 있고, 근데 그것들이 이제 밑에서 쌓아놓은 어떤 에너지들이 이제 발현되는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 요약하자면 1등급하고 2등급 차이는 좀 많이 벌어졌고 새로운 유형도 좀 많이 출제가 됐는데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변한 건 아닙니다. 다만 문법 문제 좀 이따 보시겠지만 비문학 문제처럼 지문의 길이가 훨씬 길어졌어요. 그래서 읽어야 되는 부담이 좀 많이 증가했다.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기본적인 문해력이 딸리는 친구들에게는 좀 크리티컬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문학을 좋아하냐, 내가 문법을 좋아하냐, 이게 아직 아이들이 고1이기 때문에 본인이 좋아하는 걸 조금 더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문학은 다 맞았어요. 근데 문법에서 뭐 박살났어.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문법은 다 맞았는데 문법 다 맞지는 못했지만 이제 뭐 거의 다 어렵기 때문에 거의 좋은 성취도를 냈지만 문학이 좀 어려웠어. 이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본인이 어떤 걸 잘한다기보다는 선호에 따라 좀 달라진 게 아닐까. 공부도 이제 좀 쏠려서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상위권에서 이제 등급이 왔다 갔다 이런 변동이 좀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 좀 낮더라도 2학기 들어가면 또 등급이 달라집니다. 국어는 이렇게, 영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국어가 변동폭이 가장 크고 네. 그 다음이 제 생각엔 영어. 그러니까 등급 믹싱이라고 해도 될까요?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나요. 네. 섞입니다. 와보고가 특히 네. 성실한 학생이 많아서 한 번 1, 2등급이 계속 1, 2등급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중간고사 잘했다고 해서 이 정도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여름방학이 더 중요한 거고, 제가 좀 강력하게 적어놓긴 했는데 예, 방심하는 순간 등급은 저 멀리 날아간다. 예, 정말 날아갑니다. 그냥 먼지 날리듯이 날아가요. 정말로. 네. 진짜 첨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네. 정말 두려워하는 과목이 오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국어가 두려워하는 학생들은 국어를 열심히 해서 국어는 잘 봐요. 맞아요. 근데 요번에도 저기 와보고등학교 영어 지난번에 되게 잘 본 학생이 있는데 되게 약간 뭐 국어 수학에 집중하고 있어요. 저는.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런 네, 생각 가지고. 근데 요번에 영어가 약간 처참해가지고 저도 사실 그 학생한테 참 미안할 정도로 성적이 떨어졌는데 사실 너무 두려움이 없었어요. 영어에서는 딱 진짜 정해진 할 것만 하고 뭐 자기가 좀 자기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했는데 영어가 가장 큰 취약점이 됐습니다. 요번에 그러니까 국어나 수학도 사실 두려워하는 학생들이 잘한다에 선생님이 좀 그럼요. 완전 공감해 주실 공감합니다. 이게 완성된 게 아니고 이제 시작하는 건데 네. 한 번 시험 보고 이제 나 이 정도면 되는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 자만심이죠. 아 그렇죠. 예, 그게 결국은 성적 하락을 부를 거고, 이건 좀 아이들한테 제가 말하는 건데, 과목 밸런스가 왜 중요하냐면 한 과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전체 과목에 대한 어떤 공부 의지, 학습 의욕이 같이 떨어져요. 그래서 밸런스를 좀 지키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2학기는 더 어려워질 겁니다. 예, 장담컨대 사실 작년에는 1학기 때 고전 문학이 나왔는데 이번엔 현대문학이었거든요. 그럼 2학기 때 이제 고전 문학도 내고 중세국어도 내고 이제 현대문법에서 좀 어려운 문법 요소, 문장 성분 이런 게 나오면 사실 그냥 지옥이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선행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좀 채워놔야 되고요.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긴 하지만 고등학교 공부는 우리가 배운 것, 지식을 바탕으로 뭐 100을 배웠으면 그 중에 80%를 쓴다 이런 게 아니고 한 절반? 요 정도 지식을 배웠으면 조금 비슷하지만 나머지 절반을 새로운 유형이나 새로운 문장이나 이런 새로운 지식들을 던져주고 활용하는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연습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래서 총평은 이제 거의 간단하게 했기 때문에 몇 문장만 좀 보고 넘어가면 대체로 문학 평이했고 문법은 좀 어려웠지만 시험 범위가 방대해서 좀 어려웠을 거다. 하지만 범위가 방대했지만 성실하게 치고 나간 학생들에게는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누군가는 급상승 맛보고 누군가는 등급을 지키고 누군가는 떨어질 겁니다. 2학기부터 이제 진짜 실력이 나오거든요. 여름방학 준비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조금 스킵을 해서 넘어가면 문학 출제 경향을 좀 보면 이제 외부 지문이 요번에 특별하게 이제 새 지문이 그러니까 새 작품이 초반에 딱 나왔어요. 이게 작년 경향성하고 확실히 다르긴 합니다. 이제 선생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작년에는 이만큼 범위를 주고 그 중에 외부 지문을 다 섞어냈다면 이번에는 그냥 관내 학교들 비슷한 어떤 패턴 그렇게 출제가 됐어요. 네. 다만 알려주진 않았고 외부 지문만 몰아놨다. 예. 그러니까 외부 지문 3개를 현대시를 낼긴 낼 거야. 뭘 낼 건지 알려주지 않겠어. 그래 아무거나 너희가 수능식으로 풀어봐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 아이들이 막 당황을 했어요. 그쵸, 무섭죠. 근데 생각보다 애들이 잘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실력, 그러니까 모의고사 어떤 현대시나 현대문학을 풀어나가는 실력 자체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소설에서는 보기 같은 거 별로 없었습니다. 쉬웠습니다. 선택지만 좀 판단하면 됐고요. 잠깐 여기서 좀 끼어들자면 네. 이런 영어도 사실 아이들이 좀 보기에는 뭐 외부 지문적인 요소가 되게 많이 들어있고 국어 마찬가지고 수학도 되게 멋지게 변형해서 내는데 이래서 학생들이 조금 수능을 잘 보고 싶으면 와부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요. 그쵸. 달달 암기하는 걸로는 내신이 승부가 안 되니까요. 그 입시격을 보니까 그래도 한 의치한역수 뭐 스카이에서 한 50명 정도는 매년 네. 보내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게 다 내신으로 가는 건 아니겠죠. 내신으로 가는 건 물론 아닌데 내신에서 이런 어떤 혹독한 그쵸. 똑똑한 시험을 거치고 나서 학생들이 야, 기본 실력을 올려야겠다는 동기부여가 계속 된다라는 어떤 맞아요. 밝은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쵸. 오히려 더 강조되는 면 아닙니까? 그쵸. 외부 지문 없이 사실 내신 공부만 그냥 열심히 해서 잘 볼 수 있는 시험이면 사실 애들한테 비내신 기간에 너네가 모의고사 스타일로 이렇게 대비를 하고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어떻게 보면 설득력이 좀 떨어질 그쵸. 것 설득이 안 같은데 되죠. 애들한테 어차피 너네 내신에서도 처음 보는 지문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너 힘으로 피지컬로 풀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은 내신 기간에 내신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내신 기간에 그만큼 내 피지컬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 맞습니다. 이 설득이 통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와꾸고 학생들이 평소에도 좀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게 3, 4주 내신 대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진짜로 제가 안타까워서 그러는 건데 3, 4주 혹은 4, 5주 내신 기간 때 입반해가지고 2주 동안 공부 안 하다가 시험 마지막 남았을 때 한 2, 3주 동안만 좀 바짝 해봐야지 라는 마음을 그때 먹어요. 심지어 시험 공부는 10일 합니다. 10일. 중학생 마인드. 10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수행평가가 또 있거든요. 그럼 실제로 공부하는 기간이 얼마 안 돼요. 근데 그래 놓고 이제 좋은 성적을 받겠다라고 욕심내는 것 자체가 이건 사실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욕심이죠, 욕심. 네. 저도 지문 공부 개념 수업할 때는 뭐 이렇게 좀 열심히 알아다가 이제 시험 직전에 문제풀이 들어가면 그때서야 문제 풀면서 선생님 이거 뭐예요 저거 뭐예요 하는 학생들은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아 그쵸. 이거 가지고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거의 어김없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질문을 좀 보면 특성이 이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질문이 A는 B예요. B는 C인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왜 A가 B가 되는 거죠? 저는 A가 B가 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맞나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사고 과정에 대한 학습이 안 되니까 매번 잔소리 합니다만 답답합니다. 비내신 기간에 정말 졸지 말고 기본 개념 선생님이 저 사람이 저 말을 하는 게 왜 하는 건가라는 좀 생각도 좀 하면서 수업 들으라고 강조하면서 수업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또 이제 문법을 좀 보면 문법은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부 지문에 싹 다 보기 지문입니다. 보기 문제가 진짜 어려워. 그 보기 문제도 그냥 판단형 보기는 그나마 좀 쉬운데 이게 정보형 지문 보기가 있거든요. 이게 새로운 정보들이 쭉 들어가요. 특히 이번에 읽어야 될 게 정말 많았어요. 보기 자체가 하나의 지문이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런 것들도 쉽지 않았고 정말 보시면 제가 매번 감탄합니다만 정말 새롭게 도전하시고 새로운 유형 내시고 그러면서도 문제가 더럽지 않고 깔끔하고 그 이제 김땡땡 선생님인데 잘 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이번에 좀 새로운 도전을 해볼까 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비문학 지문을 이제 어휘 문제랑 섞어서 내셨더라고요. 정말 비문학 지문을 내셨습니다. 독서 지문을 내셔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아이들을 좀 훈련시키려고 하시는구나. 오히려 이렇게 내야 이제 아이들도 이제 좀 더 수능에 가까운 어떤 학습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문항은 사실 중간고사 때 제가 해설 강의처럼 해가지고 이제 요번에는 좀 거의 좀 스킵을 하고요. 요런 게 좀 나왔다 이런 것만 좀 보여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문학 1번에서 3번입니다. 첫
세트예요. 첫 세트에 세 작품 다 모르는 작품. 네. 그냥 모의고사식으로 내셨고요. 쫄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당황하면 안 돼요. 사실 문제는 쉬웠거든요. 근데 거기서 멘탈이 이제 나가면 뒤에가 좀 흔들린 친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민복 시인 거, 나이덕 시인 작품, 그다음에 박두진의 해. 요게 그나마 좀 익숙한 작품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장 그 보기 무형을 보시면 4분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냅니다. 이제 보기 주고 판단해봐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나마 이것도 좀 쉬웠습니다. 네. 이게 3번 선택지가 너무나도 말이 안 돼서 홀로라도 좋아라가 홀로 누리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난 혼자 있어도 좋아? 난 혼자여야 돼. 이건 아니죠. 우리가 그렇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도.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솔로들 보면 아니야. 나 혼자여도 꽤 만족해.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혼자여야만 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선택지 독해. 그러니까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정도만 있었으면 쉽게 좀. 예, 맞출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문학 8번에서 10번에 이제 소설 중에 하나를 가져왔는데 요건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했던 내용들이거든요. 이제 영상 수업에 이제 두파산이라는 작품인데 이제 등장 인물들이 누군가에 따라서 이제 발화자가 누군지에 따라서 어떤 특성들 그걸 참 구별하는 문제를 분명히 낼 거다. 이런 건 좀 잘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직보 때도 강조를 했고요. 근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은 사실 강조를 많이 해도 본인들이 훈련이 좀 덜 되면 조금 헷갈렸을 수는 있겠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메인은 문법이라서요. 이거는 정말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14번. 그러니까 이 문법 14번 문제인데 사실 이 문제는 여러 번 훈련을 시켰고 사실 아이들이 거의 다 아는 내용인데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지식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고등학교 시험은 그걸 어떻게 시험장에서 내가 활용하느냐 그 시험 운영 능력도 중요하다. 훈련. 선택지를 잘못 읽으면 속되게 조금 거칠게 말해서 저는 이제 제가 학창시절 때 선택지를 잘못 읽어 틀리면 위에다가 나는 뭐 병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놨거든요. 제가 충격을 좀 받고 이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알고 시험을 치고 나서도 저한테 와서 선생님 4번이 왜 적절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 옆에 있던 친구가 한마디 합니다. 야야 이거 나도 처음에 헷갈렸어. 근데 선택지 잘 보면 머리가 띵하게 그냥 정답이 나와. 그러니까 사실은 뒤에 지는 의존명사고 뒤에 지는 어미이다. 이건 다 아셨을 거예요. 공부를 좀 한 친구들은. 근데 앞에 있는 지 이게 모두라고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중간에 딱 삽입돼 있을 때 아이들이 그냥 이제 건너뛰어요. 그러니까 저는 글을 읽을 때 이게 스킵해서 이렇게 핑퐁처럼 이렇게 추출해서 읽지 말라고 하거든요. 정말 안 좋은 습관이고 문장 전체를 다 읽어줘야 되는데 아이들이 계속 그냥 단어만 추출해서 읽다 보니까 이런 데서 좀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니은 같은 건 좀 까다롭긴 했어요. 좀 의도해서 낸 거긴 한데 제가 요것도 이제 아주 중요한 접사이기 때문에 많이 강조한 거라서 공부를 좀 한 친구들은 정말 한국말을 뭘 또 배우냐 읽으면 되지라는 거에 그쵸. 정면으로 반박하는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문법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죠. 사실은 이게 실생활에서 얼마나 그러니까 물론 도움이 되는 것도 있는데 되죠. 사실 그 미국 영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국에 가도 원어민들도 문법 틀리는 사람들 정말 많잖아요. 정말 많죠. 정말 많잖아요. 우리 맞춤법 틀리듯이. 맞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로 쓰는 이제 모국어인데 이걸 문법적으로 풀어내려니까 좀 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뭐 자유로이든 자유롭게든 뭔 상관입니까, 이거 사실. 사실 이민족이 그러니까 언어학적으로 봤을 때 이민족들이 많이 섞일수록 문법은 쉬워지거든요. 뭐 여러 민족을 배워야 그쵸, 되니까. 그쵸, 그쵸. 근데 우리는 한 민족으로 얼마나 오래 살았어요. 맞아요. 문법 굉장히 어려운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이게 문법적으로 정립이 좀 될 시간이 적었어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정부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케이스별로 나눠져 있는 걸 많이 이렇게 모으고 분류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게 뭐 엄청난 영어처럼 좀 법칙이 일관되지 않아서 예외가 정말 많고요. 그런 측면이 좀 아이들을 어렵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그 다음도 문법 문제입니다. 보시면 이게 문법이에요? 네, 비문학 지문을 그대로 박아놨습니다. 네, 심지어 아름다움의 실체에 대한 탐구, 예술의 근원적 의미 이런 걸 쭉 해놨거든요. 이게 사실 미학 지문이에요. 이걸 가져와서 문제를 냈는데 17번을 보시면 이 단어들 간의 어떤 의미 관계, 뭐 동의미어, 뭐 반의 관계, 뭐 유의 관계, 상하 관계 이런 거를
그냥 암기하는 게 아니고 지문에서 찾아내서 이제 비교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네. 정말 수능 같은 문제죠. 정말 문제 창의적으로 잘 내셨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예고를 했는데 이걸 어휘 문제랑 섞을지는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이번에는 정말 세련되게 잘 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이제 훈련을 많이 된 친구들은 뭐 크게 어렵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형은 이 정도 보면 되고요. 이제 보셨겠지만 격차는 벌어졌습니다. 벌어지고 있고요. 이제 2학기가 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학부모님들께도 말씀드리는데 1학년 2학기 때부터 우리 아이의 진짜 실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요. 3, 6월은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2학기 때부터 진짜 실력이 나오니까 이게 조금 겁나거나 좀 채워야 된다면 지금 방학 기간에 확실히 채워서 좀 역전을 좀 노려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어는 역전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모두가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공부하기도 하고 사실은 모두가 좀 방심하고 있는 과목이기도 해서 특히 2학기 가면 이제 또 고전이 나오지 않습니까? 중세국어도 나옵니다. 중세국어는 모두가 처음 배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너희가 5등급이든 6등급이든 중세국어 문법은 다 처음 배우는 거니까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고 접근하면 훨씬 괜찮을 거다라고 제가 많이 강조를 하고요. 그래서 방학 기간을 좀 그렇게 기초학습, 기본학습, 그 다음에 2학기에 대한 어떤 선행 이런 걸 조금 활용할 수 있는 기간으로 좀 잡으시면 좋겠다. 제가 좀 강조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한 3줄 정도가 조금 강한 어떤 멘트들인데 아이들이 힘든데 성찰하는 것 자체는 성인들도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죠. 근데 이제 자아 성찰을 제대로 하면 할수록 이 자아 비판이 되면 안 되고요. 자아 성찰을 하고 거기에 대해 깨닫고 고치려고 바로 행동할수록 결과는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제가 이제 살을 2월 달부터 빼서 이제 좀 그래도 한 18kg 정도를 뺐거든요. 대단하다. 근데 이제 제가 다이어트를 시작한 날이 언제냐면 그 설 당일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마음껏 먹을 때 그쵸. 그때 보통- 내가 시작을 해야 다른 날로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그러니까 오늘 좀 날씨가 좋으니까 놀고 싶다, 비가 오니까 조금 우울하니까 공부 안 하고 싶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성찰하셨다면 바로 좀 시작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고 이제 뭐 여름방 우리가 이제 국영수 조합이 정말 역대급으로 좋다고 느끼는 게 되게 이렇게 마일드한 잔소리 머신이고 좀 harsh한 잔소리 머신. 형님 있으면 약간 위로 머신. 셋이 궁합이 좋습니다. 사실 저도 1대1 상담하면 위로를 많이 해주거든요. 아 정말요? 그래서 애들이 상담하면 많이 울어요. 근데 위로를 받고 우는 건데 이제 겉에 사람들 봤을 때는 막 혼내서 우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이렇게 제가 거칠게 얘기해도 또 1대1로 상담할 때는 아픈 곳을 좀 이렇게 어루만져 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2학기는 이제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는데 수업을 좀 안내를 드리면 여름방학 시간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월화는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정규 수업이 진행되고요. 이제 고전문학, 2학기 때 이제 고전문학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1학기 때 우리가 좀 연습해놨던 고전 시가를 수능적으로 좀 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 집중을 좀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독서, 비문학, 이제 수능을 치려면 요 파트에 대한 어떤 연습이 필요한데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간이 방학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문학 독해, 독서에 대한 어떤 파트도 좀 많이 늘려서 가져가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특강은 이제 그 화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깔려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딱 3회만 하고요. 중세 국어 문법만 합니다.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중에 3번 수업에서 이걸 완벽하게 할 수 있나요? 당연히 완벽하게 안 되죠. 그렇죠. 완벽하게 하려는 게 아니고 한 번 내가 경험하고 노출이 좀 되는 것, 이게 2학기 가서 훨씬 더 어떤 높은 효과를 발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경험했고 매년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거의 이제 다 찼거든요. 그래서 거의 마감이 돼서 아마 몇 자리 없을 거고요. 그래서 아마 방학 동안에 3번을 통해서 좀 미리 경험해 놓으면 2학기가 좀 더 편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선행했다고 무조건 1등도 아닌데 그쵸. 선행한 게 무조건 유리한 건 사실 그러니까 경험을 제대로 냉정하게- 하느냐, 요 차이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제 교재들이고 중간고사 때 보여드렸던 거 비슷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할 수 있고 지금부터 해내면 된다 이런 말을 좀 강조하면서 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강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학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사실은 제가 두 분 선생님께도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수학은 좀 할 얘기가 많다. 이게 일단은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들은 뭐 이런 내용들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저도 이제 재원생 성적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수학도 1등급이 5명이 나왔고 이제 전교 1등을 포함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1등급 5명 나온 것 자체도 이제 중간고사 때보다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기분이 좋았지만 그것보다도 그냥 대부분 학생들이 성적이 진짜 많이 올랐고요. 물론 시험이 조금 쉬웠던 것도 있긴 하지만 유의미하게 10점 이상 오른 학생들도 15명으로 저희가 재원생이 사실 그렇게 수학, 국어, 영어에 비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오른 학생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일단 점수뿐만 아니라 등급도 오른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가지고 떨어진 학생들은 정말 거의 없어요. 이게 떨어진 학생들이 상처받을까 봐 걱정되지만 진짜 한 3명 떨어졌고요. 나머지는 다 유지하거나 올라왔기 때문에 네, 좀 애들한테도 애들이 수학에 대해 자신감을 좀 많이 가지겠네요. 그쵸. 그 중간고사 때 뭐 예를 들어 4등급, 5등급 받았던 학생들이 요번에 이제 3등급, 4등급 이렇게 그러니까 수학은 드라마틱하게 막 5등급에서 2등급 이렇게 오른 학생들은 사실 한 명도 없는데 그래도 대부분 학생들이 진짜 한 등급 정도씩 상승을 해서 합산 등급은 뭐 비슷하거나 또는 한 등급 오른 정도기는 한데 그래야 어쨌든 재밌어요 하는 게. 그럼요. 애들이 딱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등급 오른 학생들이 선생님 저 1학기 해보니까 어떻게 해야 등급이 오르는지 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제가 그때 정말 뿌듯함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면 느꼈으면 그럼 우리 2학기 때는 하나 더 올려볼까? 그러니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너무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자 이렇게 좀. 진짜 학생들 예뻐하는 게 느껴. 예쁘죠. 어떻게 안 예뻐요. 그쵸. 네, 아무튼 이렇게 성적이 잘 나왔다는 거 일단 자랑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기말고사을에서 어떻게 나왔냐를 분석을 좀 해보자면 이제 객관적으로 물론 성적이 떨어진 학생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중간고사보다 난이도는 낮아진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 문제 자체의 개수도 증가했고 그리고 서술형이 원래 중간고사 때는 이제 1, 2번이 쉽고 3, 4번이 조금 어렵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서술형 3번까지도 사실 진짜로 그냥 한 센 정도 난이도 문제집만 풀었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그 정도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서술형도 난이도가 낮아졌고 그리고 가장 좀 크리티컬 했었던 거는 객관식 14번이 원래 되게 어려운 문제 포지션인데 그러니까 상난이도의 문제였는데 이게 문제가 좀 사소한 오류이기는 했어요. 오타가 하나 있었는데 X가 Y로 바뀌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오타지만 문제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쵸. 거기 때문에 이게 그 문제 오류 때문에 재시험을 보게 되면서 재시험 문제는 정말 쉽게 나왔거든요. 뭐 7등급, 8등급 학생들도 다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와버려서 변별력이 아예 없어지면서 또 더 평균이 많이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살짝 조금 맵긴 한데 이제 3등급 이하인 학생들은 사실 상난이도 문제들, 그러니까 객관식에서는 13, 14, 15 그리고 서술형 마지막 문제 같은 문제들은 사실 쳐다도 안 봐요. 애들이 맨날 선생님 저는 12번까지 풀고 13, 14, 15번 중에서는 좀 잘하는 애들은 그 중에 한 문제를 선택해서 풀고요. 못하는 애들은 세 문제 다 찍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누가 잘 찍었나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등급을 가르는데 별로 등급을 가르는데 그렇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좀 등급을 가르는 문제들은 요 중에서 중상 문제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볼만한 지표가 평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난이도가 하락하면서 높아졌는데 요 1등급 컷이 더 낮아졌거든요. 요게 뭐냐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별력 자체는 중에서 중상 문제에서 변별이 됐어요. 근데 여기에 조금 실수를 유발하는 문제들이 있었고 또 앞번호 때 어려운 문제가 배치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잘하는 1등급 친구들도 보면 그 뭐 7번이라든지 11번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틀린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1등급 학생들의 컷은 오히려 낮아졌으나 이제 전반적으로 평균이 올라갔다. 그래서 또 좀 특이한 거는 이번에 중간고사 상위권 학생들이랑 기말고사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뒤집혔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학생들이 중간보다 기말을 잘 본 학생들이 훨씬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합산 등급이 또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했던 학생들이 좀 빛을 보게 된 시험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세부문항부서 사실 제가 이거를 정말 많이 문제를 넣어서 길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거를 물론 이제 학부모님들도 많이 보실 거고, 또는 이제 와부고를 준비하려고 하는 그 뭐 예비고1 학생들도 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지루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좀 메인으로 이걸 봐야 되는 게, 이번에 이 시험을 봤던 1학년 아이들한테 이거 좀 보여주고 싶어서 문제들을 많이 집어 넣어놨어요. 이게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나왔고, 그래서 너네가 이렇게 공부했으면 되는 거였는데 이걸 못했으니까 반성해서 기말 때는 이렇게 하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문제를 많이 넣었는데, 일단 4번부터 보자면 이거는 뭐 사실 진짜 한 20초 만에 뚝딱 풀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를 아직도 범위를 나눠서 그렇게 식으로 한 줄 한 줄 풀고 있다면 좀 반성하고, 제발 이거 수상에서만 쓰는 거 아니고 계속 쓰는 거니까 이제라도 좀 공부를 해서 알아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번이면 사실은 되게 쉬운 문제가 나와야 되는 포지션인데 여기에 좀 어려운 문제가 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때 나왔으면 이게 상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고 중상 정도의 난이도긴 한데, 이게 7번이 되는 바람에 오답률이 되게 높았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낚시 포인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따져봐야 하는데 설마 이런 7번에서 이런 거를 넣었겠어 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딱 넘어가서, 당연히 쉬운 문제가 나오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좀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나오니까 학생들이 방심했겠죠. 네, 그쵸. 그래서 방심해서 틀리는 학생들도 많았고, 그리고 사실은 문제 자체도 조금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기는 해서 문제 자체도 난이도가 7번 치고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틀린 학생들이 많았었던 것 같고, 우리 학생들도 보면 1등급을 맞은 학생들 중에서 이 7번 문제 맞은 학생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좀 낚시가 좀 크리티컬한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저 뒷번호 때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로 나왔으면 그랬으면 오히려 좀 더 잘 맞췄을 것 같고, 그렇죠. 근데 또 뒷번호 때에 들어가기에는 또 그 정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4번이랑 마찬가지 맥락으로 좀 뚝딱 풀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문제에 시간을 많이 쏟았다면 반성하고 더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하려고 집어넣어놨고요. 그리고 9번은 또 제가 자랑하려고 이 문제도 역시 낚시 포인트였는데, 그 낚시 포인트를 제가 정확하게 그 전날 봤던 직전 보강에서 바로 전날? 네네, 그 모의고사에서 제가 출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 낚였던 학생들이 이번에 기말고사에 똑같은 문제 낚이는 거 나왔어요. 저 그거 0인 거 알아서 이제 잘 맞췄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자랑하려고 넣어봤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희 부교재가 올림포스 고난도라는 되게 어려운 교재인데 거기서 연계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10번 같은 경우도 뭐 답지풀이 말고 조금 더 쉬운, 좀 더 빠른 형태의 풀이를 소개했었는데, 그거 적용하면 똑같이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아이들 잘 풀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11번부터는 연계가 되기는 했는데 아마 원래 문제보다 조금 어려웠어가지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풀기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우리 학생들 많이 풀기는 했는데, 이게 원래 문제에서는 그냥 평이한 문제였는데 여기도 또 선생님이 새로 변형하면서 낚시 포인트를 하나 넣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원래 문제랑 똑같겠거니 생각하고 풀었으면 5번을 찍어서 많이 틀렸을 텐데, 이것도 A가 1일 때는 직선 두 개가 겹쳐버리기 때문에 이걸 제외해야 돼서 이것도 또 잘하는 학생들도 많이 낚였더라고요. 그래서 좀 꼼꼼하게 푸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럼 제가 여기까지 봤을 때 네. 지금 13번 문제 볼 차례잖아요. 네네. 근데 뭐 이게 조금 수학에 문외한인 사람들이 봤을 때 네. 아마추어적인 입장에서 왼쪽으로 좀 문제가 크게 안 다른데 사실 뭐 부교재를 푸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좀 일단은 그 오른쪽이랑 왼쪽 문제가 되게 비슷해 보이고 실제로 이 변형한 문제고, 누가 봐도 애들도 부교재를 제가 정말 열심히 풀리기 때문에 보자마자 이거 부교재 어떤 문제다라고 알았을 거예요.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오른쪽에 이제 원본 문제는 보면 그 미지수가 n 하나밖에 없는데 왼쪽에 있는 문제는 지금 n이랑 m으로 미지수가 한 개 더 추가가 돼서 사실 원본 문제보다 좀 더 많이 까다로웠어요. 근데 그러면 사실 부교재 공부를 했어도 이거를 결국은 못 맞히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부교재 푸는 거에는 물론 똑같은 문제가 숫자 변형만 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외우는 의미도
물론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교재를 여러 번 시키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사실 부교재라고 했을 때 애들이 그 문제집을 훨씬 열심히 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교재 문제를 푸는 것도 수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센을 풀든 뭐 일품을 풀든 뭐 고쟁이를 풀든 한 문제집을 골라서 그 문제집에 있는 모든 문제를 내가 진짜 습득할 수 있을 정도로 푸는 게 수학 공부에서 되게 중요한데 이게 부교재가 정해지면 걔네들이 그 한 권은 진짜 그냥 박살낼 정도로 풀거든요.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그래서 결국은 이 부교재에서도 이거 얻어가야 되는 게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얻어가야 된다기보다는 이 문제에서의 주제, 그리고 원이랑 직선이 이렇게 이동해가면서 만날 때 교점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 자체를 좀 정확하게 학습을 했다고 하면 변형이 좀 됐어도 분명히 그거를 적용시켜서 풀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그 개념이라든지 뭐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아마추어적인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 부교재를 풀고 우리 학원을 다니면서 황현정 쌤이 요거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대비하되 기본 개념은 이러니까 이렇게 공부하자라고 좀 제시를 해주는지 사실 학원을 다니는 학생과 안 다니는 학생의 차이가 뭔지 이렇게 좀 궁금했습니다. 일단은 또 나중에 또 제가 교재를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또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도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부교재를 정말 여러 번 풀리는데 똑같은 문제만 풀리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숫자 변형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제는 유지하되 여기서 이런 식으로 변형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변형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변형될 수 있을 때도 풀 수 있게 제가 포인트 변형 문제들도 충분히 좀 학습을 시키고 그걸 실제로 시험에도 반영해서 실전 모의고사에서도 준비시키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충분히 연습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아쉬운 문제 14번 문제예요. 요 14번을 뭐 연계된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요 가나 나 선지 요런 선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수업 시간에 되게 강조하면서 가르쳤던 부분이라서 우리 학생들이 이게 어려운 문제임에도 많이 맞췄어요. 많이 맞췄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y가 제가 이건 고쳐놓은 건데 원본 문제에서는 y가 x로 바뀌어 있었어가지고 이 문제가 이제 오류로 제 시험을 보는 바람에 변별력이 없어졌는데 어쨌든 이제 선생님이 이걸 출제했다는 거는 그 학교 선생님도 이걸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셨다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이거는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수학도 다 연결되거든요. 이걸 알고 있는 게 수화에도 도움이 되고 수원수투에도 도움이 되니까 혹시 몰랐다면 꼭 공부해서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15번은 뭐 마찬가지로 연계이긴 한데 이게 원래 문제보다 많이 어렵게 그러니까 변형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 내에 대부분은 못 풀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애들한테도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기 미안하지만 문제 딱 읽었을 때 아니다 싶으면 바로 넘기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넘어갔어야 되는. 교재에 있는 것보다 조건이나 이런 걸 줘서 네네. 하나씩 좀 따져보고 아닌 거 좀 골라내고 이런 거를 좀 많이 추가하는 유형들인가요? 네네. 와보고가 항상 그랬던 건 아니지만 요번에 특히 부교재 문제를 그런 식으로 변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조건을 하나 주거나 또는 아예 조건을 하나 빼거나 해가지고 원래 문제보다 훨씬 까다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한 번에 그냥 툭 쳐서 이제 해결되는 건 없고 완전 숫자만 변형되는 문제는 아예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같은 트렌드인 것 같아요. 국어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네. 결국은 해보고 판단하는 능력이 좀 중요하죠. 본인이 좀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냥 뭐 기계적으로 학습한 부분을 가지고 답을 찍긴 좀 어렵게 만들어. 쏟아내서는 성적이 안 나오는 거죠. 그쵸.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서술형 4번인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잔소리를 하려고 또 집어 넣어놨어요. 이게 올해 애들 불과 한 달 전에 풀었던 6월 모의고사 29번 애들이 제일 많이 틀렸던 문제인데 이 문제에서 변형이 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물론 연계체감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림 자체가 달라져서 많지는 않았지만 학생들이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올해 나왔던 모의고사는 언제든지 변형돼서 출제가 될 수 있으니 선생님이 직접적인 시험범위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꼭 연습하고 꼭 다시 풀어보고 변형 문제까지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고 이제 저도 귀찮은데 다 이제 자료 만들어가지고 애들 나눠주고 변형 문제까지 막 2문제 3문제씩 이렇게 만들어서 나눠주는데 애들이 다
나오겠어요? 시험 범위도 아닌데 하고 약간 대충 이미 풀었던 모의고사니까 자기 틀린 문제 또 보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고 막 이렇게 대충 넘기는 학생들도 많았고, 제가 중간 때도 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중간 때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더 기말고사 때는 선생님 중간 때도 안 나왔는데 또 나오겠어요? 네, 그런 식으로 좀 대충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저도 반성의 법칙에 의존하면 안 되는 저 외부 지문을 제가 20개 찍어준 것도 아니고 10개 찍어준 것도 아니고, 저도 외부 지문 중에 정말 이거 나올 것 같아서 원전을 딱 찾아보고 이건 진짜 나오겠다 싶은 거 딱 5개 냈고, 2개는 내용을 이해하고 넘어갔고 3개는 꼭 읽어봐 했는데 이 3개 중에 하나가 나와요. 근데 그걸 안 읽어본 사람들 더 많죠. 답답해.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오랜만에 수학 문제 보니까 재밌네요. 서로서 이런 말 진짜 오랜만에 서로는 잘 못 듣는 말이잖아요. 일상에. 이게 그쵸. 최소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최대 공약수. 네네네. 아무튼 너무 오랜만에 봤어요. 네. 넣었어. 저도 그래서 평소에는 국어 영어 볼 기회가 없는데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설명해 줄 때 문제 보잖아요. 그럼 또 좀 재밌더라고요. 학창 시절 생각도 나고. 자, 어쨌든 그래서 학생들아, 나왔으니까 좀 반성을 하고 2학기 때부터는 내 말을 잘 듣기를 바라면서 네, 넣어봤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세부문항 분석을 해봤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2학기부터는 내신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드리라고 했을 때 뭐 항상 똑같습니다. 얕은 공부로는 한계가 너무 명확해요. 이게 부교재를 풀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그 문제 풀 수 있게 그 문제 외우는 거 아무 의미도 없고요. 사실 시험 문제 그리고 연계 문제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비연계 문제들이 수학은 훨씬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풀려면 결국은 수학적 깊이가 그냥 깊어져야 된다. 요거를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희 수업 시간에는 어떻게 내신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부교재를 완벽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먼저 원본 문제랑 답지풀이랑 그리고 답지풀이랑 다른,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풀면 더 쉽게 풀 수 있다, 또는 이렇게 푸는 게 더 시간을 단축해 줄 수 있다, 이런 문제들 풀이를 또 따로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본 문제뿐만 아니라 원본 문제에서 숫자만 딱 변형한 문제, 그리고 원본 문제에서 뭐 조건을 하나 빼거나 또는 조건을 하나 더해서 좀 아이들이 평소에 진짜로 변형 문제가 나왔을 때도 당황하지 않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문제 변형을 좀 제공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진짜 여기에 제 영혼을 갈아 넣어서 문제를 진짜 만들거든요. 진짜 게 내신 대비 중에 제일 힘든. 네, 그래도 다행히 좀 이번에 잘 본 학생들도 그렇고 와서 선생님이 이거 학습 자료 너무 도움 많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해줄 때 뿌듯함을 느끼면서 제가 2학기 벌써 준비도 이미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그래서 쭉 하시게 될 거예요. 네. 문제 만드실 때마다 거의 토굴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거는 또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 저는 스스로 되게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제가 성장하는 사람이라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들아, 이번에 좋았다고 하는데 2학기 때는 더 좋을 거니까 좀 기대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형 문제들을 그냥 학습 자료에서만 공부시키는 게 아니라 그거를 평소에 복습 테스트 보고, 복습 테스트도 떨어진 학생들한테는 재시험을 계속 보게 해서 어떻게든 공부하게 만들고 있고, 그거를 이제 저희 실전 모의고, 핑퐁모고라고 하는데 실전 모의고사에도 출제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계속 N차례 반복 확인 학습할 수 있도록 공부를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 이것도 또 애들이 좀 좋아해요. 문제 퀄리티 되게 좋다고. 제가 시를 앞에 넣어놓는 거는, 제가 또 수학 선생님이지만 학교 다닐 때 저는 시를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시를 보통 약간 애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시로 많이 넣는 것 같아요. 약간 위로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 공부해라, 약간 이런 내용들도 있고 해가지고. 막 울림이 있어요. 그렇죠. 저는 다 예쁘고 아름답고 좀 몽글몽글한 시들이네요. 그쵸. 그런 류의 시들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였으면 이육사의 절정 이런 거. 네, 어쨌든 뭐 시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실전보다. 뭔가요? 제가 핑거 공주인가요? 제가 이거를 물어보실까봐 사실 안 넣을까 말까 했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면 물어보라고 넣으시면. 뭐 다 궁금해하시고 있는데 지금. 그 영어 선생님이 모의고사 이름을 세순 모의고사라고 하시는데, 그 세순이 제가 알기로 선생님 호라고. 뭐 저야 다 아명입니다. 그쵸. 그거를 듣고 이제 저도 처음에 모의고사 만들면서 모의고사 이름을 뭘로 하지? 처음에 그냥 뭐 허연정 모의고사 또는 뭐 와보고 대비 모의고사 뭐 이런 식으로 좀 심심하게 지었는데 애들이 다 별로라고.
좀 선생님도 선생님 별명 같은 거 없어요? 이러는 거여서 나 별명 없는데? 근데 나 옛날에 할머니가 제가 분홍색을 좋아해서 할머니가 윤정이 핑크공주 이렇게 불렀었다 이 얘기를 옛날에 이렇게 지나가듯이 귀여워요, 얘기를 한 적이 귀여워요. 있거든요. 그랬더니 애들이 갑자기 핑공 모의고사 어떠냐고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핑공 모의고사? 하고 그냥 넘겼는데 어느 순간 핑공 모의고사로 다 소문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희 핑공 모의고사 언제부터 풀어요? 해서 핑공 모고가 혹시 그 실전 대비 모의고사니? 그러니까 다 맞다는 거예요. 좋은데요? 그래서 별명 있는 거 컬러가 확실한데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돼버려서 모르겠어요? 마오리족 마오리족이요? 별명을 하나 만드시는 게 아무튼 그래서 핑공 모고가 됐는데 또 그냥 제가 핑크 공주라는 거 좀 숨기고 그냥 핑공 모고 하는데 어감이 또 나쁘지 않아서 좋아요. 네 그냥 이렇게 좀 굳혀졌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네, 이게 이제 우리 학원 학생들이 이거 들고 다니면서 맨날 푸니까 와보고에서 좀 소문도 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수학 안 다니는 학생들도 보면서 선생님이 혹시 그 핑크 공주세요? 하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막 창피해서 숨고 저도 이랬거든요. 호를 하나 짓던가 별명 하나 짓던가 해야겠네 진짜.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요 실전 모의고사를 OMR 카드 하고 서술형 적고 서술형도 제가 그 채점을 항상 조교 선생님들이 하시는데 제가 서술형은 다 걷어가서 제가 직접 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어떻게 썼는지 되게 꼼꼼하게 채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시험이 50분이면 저희는 45분 시간을 재서 더 촉박하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는 이렇게 하고 있고 네. 결국은 지금 학생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요번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다 점수가 오르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쵸. 오를 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국어랑 영어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수학도 물론 조금 덜한 게 수학은 선행을 하는 학생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대비가 미리 돼 있는 학생들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학생들한테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던 게 요 선행빨이라는 게 점점 아마 떨어질 거거든요. 이게 1학기 수상에서는 어느 정도 통했어요. 왜냐면 겨울방학을 워낙 그냥 막 수상만 시키니까.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수상보다 그래서 수화를 못하고 수화보다 수원수투를 더 못하고 그거보다 훨씬 미적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점점 선행빨이 떨어지는 만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공부하는 게 그만큼 훨씬 더 중요해질 거라는 거여서 수학도 역전이 충분히 되거든요. 그래서 2학기 그리고 2학년 넘어가면서 점점 원래 잘했던 학생들이랑 지금부터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뒤집어질 거라서 그 밑에 있는 학생들이라면 그 뒤집는 학생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고 이미 잘했던 학생들이라면 뒤집히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거고 네 그래서 또 여름방학은 특히 겨울방학보다 훨씬 짧아서 이 수학 2학기 과정 하나만 끝내는 거에도 너무너무 벅차거든요. 제가 그래서 수학은 그 아침 수업까지 일부러 추가를 해서 10to10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냥 무조건 해라 하고 만들었는데 그 와중에 나는 수원도 안 해봐서 해야 되고 수투도 안 해봐서 해야 되고 이렇게 선행까지 해야 되는 학생들이라면 정말로 제발 방학 동안은 달라질 각오를 시험 대비 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역설적으로 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방학 동안 정말 달라질 각오를 다져야 하고 근데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물어보는데 사실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는 1학기 때 학습이 됐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된 학생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반복을 해보자면 방학 중에는 그 평일 오전에 우리가 평소에는 학교에 가잖아요. 근데 학교를 안 가니까 애들이 분명히 늘어질 거예요. 그래서 평일 오전에 억지로라도 뭐 학교에서 하는 수공실을 가도 되고요. 아니면 뭐 특강을 들어도 되고요. 어떻게든 그러니까 강제력이 있는 그 평일 오전 일정을 무조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을 맞아요. 믿지 말고 너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아침에 일부러 강제성이 있는 일정을 만들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나태하지 않게 좀 현명하게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수학을 열심히 해도 오르지 않는다고 하는 학생들한테 제가 항상 물어봐요. 너 그러면 열심히 문제 푼 거 알겠어. 너 혹시 이번에 기말고사 공부했던 무슨 단원 네가 알고 있는 거 다 설명해보라고 하면 설명할 수 있어. 하면 애들이 공식은 얘기할 수 있는데 그 공식이 왜 나왔는지는 얘기 못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진짜 기계처럼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그게 안 됐다고 하면 이번에는 한번 개념 노트를 만들어 보라고 항상 좀 조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학도 진짜 뭐 기타 뭐 사회나 과학 이런 거 공부하듯이 개념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개념 노트 정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개념 노트에 들어가야 되는 건 그냥 공식을 암기하듯이 넣는 게 아니라 사실 그건 개념 노트 안 만들어도 돼요. 왜냐면 문제집들이 얼마나 공식 잘 나와 있는데 그냥 그거 보는 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그 공식 사이사이에 이 공식이 왜 나왔는지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분명히 그 유도 과정과 생각하는 흐름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좀 스스로 정리를 꼭 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 3번은
문제는 토할 만큼 토할 많이, 만큼. 예, 문제는 정말 많이 풀어야 되는데, 여기서 또 애들이 착각하는 게, 그러면 계속 문제만 풀면 되는 줄 아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철저한 복습과 오답이 동반되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문제를 그냥 양으로만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내 걸로 만들고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질과 양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저는 항상 질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둘 다 필요한 건 맞고요. 반드시 둘다 필요하죠. 네. 그래서 어쨌든 뭐 마지막으로 저희 수업 과정 남은 것들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여름방학 때 저는 이렇게 정규 수업은 A, B, C반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B반, C반 학생들한테는 아침 수업까지 붙여서 네. 그래서 10to 10으로 공부하자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여름은 수학이겠죠. 네. 김정쌤 뭐 열정이 정말 대단하네요. 진짜로. 그 다음에 이제 특강은 수원이랑 수투랑 그 다음에 수원 수투 문풀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도 뭐 이거는 이번 주까지 받아봐야 알겠지만 그 수원 개념만 개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원의 수금 아침 수업인데 사실 6회 만에 이거 수원 개념을 끝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머님들도 많이 물어보세요. 6회 만에 이게 수원이라는 과목이 끝나냐? 당연히 저도 안 끝나죠. 안 끝나는데 이제 수원이라는 과목이 특히 다른 과목보다 조금 더 아이들이 한 번 봤을 때랑 두 번 봤을 때 좀 성취도 차이가 많이 나는 과목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수원이라는 게 처음에 아예 처음 보는 개념이 나오고 그거에 대한 연산을 연습하는 과정들이 몇 단원 있어요. 수학은 그 몇 바퀴 돌린다 이런 얘기도 좀 하잖아요. 그게 의미가 좀 있나요? 유의미한가요? 사실은 4바퀴, 5바퀴 돌린다에서부터는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0바퀴와 1바퀴의 차이는 있다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존재하죠. 그래서 0바퀴, 1바퀴의 차이는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아예 수원을 모르거나 또는 수원을 배우긴 했는데 진짜 다 까먹었다 하는 학생들한테는 이게 되게 유의미한 수업이 될 바퀴 거라고. 수의 문제는 아니고 이제 경험 유무의 문제 정도네요. 그쵸. 경험 유무의 의미고, 이게 바퀴수가 아니라 선행의 의미가 정말 깊게 내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내신에도 유리했다 정도의 수준이 되려면 사실은 그냥 개념이 아니라 깊게 선행도 했었어야 그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국어는 뭐 윈터 때 방학 때 몇 바퀴 도나요? 그래서 에? 뭐를 몇 바퀴 도나요? 그거는 몇 바퀴가 없는데 이거 사실 그쵸. 그거는 영어도 마찬가지니까. 공부하면 할수록 깊이가 그냥 깊어지는 거지. 근데 수원은 그 커리큘럼이라는 그렇죠. 게 수업이 있으니까. 과목이라는 게 그렇죠, 있으니까 뭐 수원 몇 바퀴, 수투 몇 바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이거는 사실 선행은 사실 고등학생보다 중학생들한테 조금 더 유의미한 유의미한 얘기인데, 중학생들한테도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보는 것까지의 의미가 있고, 만약에 거기서 더 돌릴 때는 심화가 되면서 돌려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냥 그렇죠. 개념만 몇 바퀴 맞아요. 돌리는 거에는 별 의미가 없는 거. 그래서 저는 정말 아까부터 훈련이란 말을 정말 많이 쓰는데 수원도 뭐 개념 문제 풀 수 있고 어려운 문제 풀 수 있고 대표적인 유형이고 정말 심화된 문제 풀 수 있고, 이게 계속 깊이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국어도 마찬가지고 영어는 사실 중학교 때 배웠던 영어 문법이랑 고등학교 때 배운 영어 문법이 완전하게 동일해요. 다만 문장 구조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내 눈에 잘 안 보이고 단어가 안 보이니까 해석도 안 되고, 그러니까 수준을 높여가면서 점점 깊게 들어가서 내 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몇 바퀴는 사실 배웠다 안 배웠다가 중요하지. 몇 바퀴는 저도 한 3바퀴 이상부터는 별 의미가 제가 없다. 중3 때 너무 오래됐나요? 중3 때 고일 올라갈 때 제 친구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걔가 이제 그 당시에 수학의 정석을 중1 때부터 한 거예요. 그걸 수원까지, 그 당시 수원이죠. 그거까지 다 5바퀴를 돌린대요. 과외를 하면서 실명도 깔 수 있는 한 2형으로 시작한 친구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올라오자마자 박살이 났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는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들 한 정규과정 올라가서 고1 때 정규과정 한두 달 하면 기본적인 문제 풀 수 있는 정도, 그거를 한 5바퀴 돌린 것 같아요. 아무 의미가 없죠. 아무 의미가 네. 없죠. 그러니까 그냥 심화를 좀 챙겨야 된다. 네네, 그럼요. 그래서 그게 진짜로 내신에 연결될 정도의 선행을 하려면 그 심화 말씀드린 대로 1바퀴, 2바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깊이 있는 선행이 필요하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정말 끝으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려고 이제 많이 쓴소리도 많이 했으니까, 저도 사실 선생님들 맨날 저한테 뭐 위로 머신이라고 하는데 저도 쓴소리를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너 뭐 정말요? 이대로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냥 이제 위로를 너무 해주고 싶은 게,
이게 와부고 같은 오히려 좀 공부 잘하는 학교들의 특성상 그러니까 그 완벽주의가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게 게으른 완벽주의라고 좀 표현하는 그러니까 내가 1등급 또는 뭐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 안 될 거면 그냥 안 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이런 학생들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특히나 좀 뭐 자퇴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그냥 학교만 다니지 진짜로 그냥 아예 놔버리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좀 진짜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1학기 결과가 사실 좋았든 나빴든 그리고 본인이 열심히 했든 사실 열심히 하지 않았든 열심히 안 하는 학생들도 마음고생은 진짜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노는 와중에 그 노는 게 마음 편하게 놀지 않았을 맞아요. 거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 그래서 그래도 그 1학기를 어떻게든 뭐 잘했든 못했든 버텨낸 거 자체가 너무 그러니까 뭐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고생 많았다고 얘기를 좀 해주고 싶고 그래서 이번에 사실 중간고사 끝나고는 애들이 마음 대비가 안 돼 있어서 우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기말고사 끝나고는 오히려 그렇게 많이 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중간고사에서 좀 이 정도구나를 좀 알았던 학생들이 기말고사에 그렇게 많이 울진 않았는데 기말고사에 끝나고도 운 학생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러면 그 학생들은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좀 진짜로 열심히 했는데 안 나온 학생들이 많이 울었어요. 저랑도 이제 개별 면담을 하면서 애들이 울면 제가 그냥 열심히 안 했던 애들이 울면 열심히 해라 그냥 이러고 저도 많은데 내가 봐도 너무 열심히 한 애들이 이렇게 울면 저도 티인데 저도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막 걔네들한테는 저도 미안해요. 내가 막 해줄 수 있는 말이 이것밖에 없어서 너무 미안한데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버티는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고 이게 얼마나 걸릴지에 대해서도 나도 장담해 줄 수가 없고 근데 그냥 애들한테 제가 그런 애들한테는 이렇게 말해요. 너는 성적이 오를 거고 안 오르면 그거는 뭐 나는 무교지만 신이 잘못한 거다. 너는 오를 거야. 그래서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진짜로 안 나올 것 같아도 끝까지 버티다 보면 이게 뒤집히거든요. 분명히 나옵니다. 분명히 나오고 그게 잘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자책을 많이 해요. 저는 안 되나 봐요. 제가 머리가 너무 나쁜가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안타까운데 그게 본인이 그렇게 못 믿겠으면 나를 믿어. 내가 진짜 보장할게. 너는 오를 거야. 이렇게 얘기해주는 학생들 몇 명 있거든요. 그래서 말고도 또 어떤 학생들이든지 간에 이제 고생한 만큼 진짜 오르려면 더 버텨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된다고 좀 얘기를 해주고 맞습니다. 싶습니다. 예. 제일 어렵죠. 확신을 가지고 아직은 성적이 안 나왔지만 계속 노력하는 게 정말 어렵고 고생스러운 일이죠. 사실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이게 그나마 대체로 공정하고 공평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예체능이나 다른 데 가면 훨씬 더 가혹하고 그럼요. 능력에 따른 차별주의가 많기 때문에 고상이 조금 늦다 안 늦다 뿐이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대학 가는 건 정말 대체로 공평하다. 대체로 공정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게으른 완벽주의 그 완벽주의가 아니고 사실은 겁쟁입니다. 그거는 본인이 밀어내지 못해서 이겨내지 못해서 나태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완벽해질 수 없죠 사실 공부하면서. 그럼요. 고등학교 과정은 불완전해서 계속 효율을 좀 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정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1학기 등급 이거 나왔다고 또 벌써부터 그 나는 이제 정시를 할 거야 이렇게 하는 학생들에게도 좀 정신 차리라는 얘기를 좀 정신 차려. 해보고 싶고 정신. 네 이제 저도 마지막 페이지에 여기 제 번호를 넣어놨는데요. 이거 뭐 관련해서 뭐 학부모님들이든 아니면 학생들이든 뭐 이미 재원생들은 다 번호 알고 있기는 하겠지만 이제 편하게 상담 연락 주시면 저도 이제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게요. 저희 와부고등학교 이번 시험 국영수 분석해 봤는데요. 잘 참고해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공부해 나갈지 잘 계획 세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희 2학기 개강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네. 그쵸. 2학기 때 성적 올리시고 싶은 학생분들도 네. 잘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다음번 학기 이 시험 보고 나서 또 셋이서 어떻게 공부시켰는지 어떻게 공부시킬 건지 어떻게 애들 시험 봤는지 분석 자료 가지고 다시 영상 찍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